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CNA 중3 팀장을 맡고 있는 소혜란이고요. 오늘 중등부 3월 프로그램 안내에 더불어서 특목 입시 현황이나 전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부분에서 저희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고입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종류랑 최근의 경쟁률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입시 순으로 준비를 했어요. 인기 순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래도 뭐 이과 중심으로 수능도 통합되고 있고 사회 자체가 이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워낙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과거 영재고가 사실 제일 큰 관심사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목고 입시는 사실 대입과는 조금 다르게 선택적 입시이기는 하죠, 대전제로. 안 가도 되는 입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경쟁률이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의대 집중 현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영재고나 과고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전제로서 의대 진학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영재고나 과고는 소폭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입이 대입과는 다르게 좀 선택적인 입시의 성향이 강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고입, 대입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4년 예고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그 아이가 치러야 하는 대입의 전형이 확정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1 올라가기 전에 얘가 치러야 되는 수능의 형태가 나오도록. 근데 입시의 형태가 나오도록. 근데 네, 고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교육청 차원에서 확정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3월에 발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들어온 뒤에 큰 틀 자체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괄적인 교과목의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기의 꿈과 끼, 역량을 자기 어필을 함으로써 발전성을 보여주는,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가 있는 영재고는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과는 별도의 입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설립 기본 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같은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이 아니라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따로 설립이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아니라 실제로 영재성을 정평가하는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재고는 이제 기숙형이고 전부 다 공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경쟁률 보시면 네,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어, 2020년, 21년에 보시면 26대 1, 뭐 19대 23대 1,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30대 1. 근데 이쪽에서 경쟁률을 보시면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인천 과고 같은 경우, 이름이 과고가 붙어 있지만 그건 이름만 안 바꾼 거고 영재고입니다. 8.24대 1이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경쟁률이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2022년을 기점으로 원래 복수 지원이 가능했다가 복수 지원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학생이 한 학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복수 지원 경쟁률이 빠져서 거품이 빠져서 이렇게 경쟁률이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고입 내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게 영재고입니다. 그래서 통합 경쟁률로 5.86대 1이 나와 있는데 4.74대 1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영재는 비공개예요. 그래서 한국영재 같은 경우에 지금 어, 경쟁률뿐만 아니라 그 장영실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투명성에 대해서 사회 문제 제기를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정성평가거든요. 그래서 논서술형이랑 토론이나 이런 형태로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영재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영재학교고요.
지금 제일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영재학교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선행학습을 많이 진행하죠. 그래서 이 복수 지원을 금지한 것도 이런 과도한 사교육을 좀 막아보겠다 이거지만 실제로 영재학교 가서도 지금 의대 진학 때문에 자퇴하는 친구들이 조금은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그런 부분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8개의 학년별로 지금 한국 영재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800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영재고가 입시를 4월부터 지금 5월 말 6월 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거의 뭐 설명회 하고 5말 6초에 접수를 하고 해서 8월까지 1차, 2차, 3차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 그리고 심화 면접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고 입시가 끝난 애들이 두 번째로 도전하는 게 과고입니다. 영재고는 수학과학 시험이 별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재성 시험이 별도를 하기 때문에, 저기가 내신 반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고는 수학과학 내신, 수학과학 내신을 1차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B가 있으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지금 일부만 가져온 게 과고는 전국에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어서, 그 중에 전체 경쟁률 말고 전체 양상만 보시라고 가져왔고, 경기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기 과고는 영재학교고, 경기 북과고는 과고입니다. 근데 영재학교랑 과고랑은 아까 설립 기반이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과고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에 비해서 교과 과정의 커리큘럼에서 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점은 과거가 원래 조기 졸업이 됐어요. 영재고는 조기 졸업이 안 됐었는데, 4개 과기원에 한해서만 올해부터 이제 그 조기 졸업이 2025년부터 그 조기 졸업이 가능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영재학교를 간 애들도 조기 졸업이 가능하면 재수를 해서 의대 진학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졸업생 입장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과거가 일반적으로 다른 영재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재고 썼던 애들이 떨어지면 과고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고 경쟁률은 영재고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3점 통합으로 해서 한 3.47 대 1 이 정도 되고요. 역시나 과고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살짝 빠진 거는 의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전국자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 단위 자사에서는 인천, 하늘고, 외대부고, 상산고 이런 학교들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인천 하늘고가 경쟁률이 높은 거는 이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전국 전형과 지역 일반이 있어요. 근데 이 인천 하늘고는 전국 전형의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고요. 사실 서울대 진학률이 제일 높은 학교인 외대부고 어머님들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의대 진학률에서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산고. 그래서 올해도 상산고가 의대 정원 그 확대 때문에 사실 반사이익을 제일 많이 본 학교가 상산입니다. 그래서 상산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자사고가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역 일반은 일반적인 학교들은 외대부고 같은 학교 보시면 전국 일반보다 확실히 정원이 적습니다. 지역 일반은. 그래서 경쟁률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합해서 소폭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아까 과거 영재고에서 조금 빠졌던 부분들이 이쪽으로 좀 수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들이 좋아하는 학교가 이제 외고 국제고가 있죠. 국제고 같은 경우에 경쟁률을 보시면 지금 8개 국제고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또는 선호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어요. 1.56 대 1, 1.5 대 1. 2020년에 2점대였지만 계속해서 감소했었는데 올해 다시 2점대로 늘어나 있죠. 2대 1로. 이게 이제 이 문이과 통합을 했을 때 이과 중심의 이과 침공이 너무 심하다라는 판단에서 문과 애들이 전국자사보다는 지역 내 외고나 국제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쟁을 피해서 조금 안전한 지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문과애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일반계도 의대 진학을 꿈꾸는 상위권 애들이 포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필요한 경쟁이 조금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문과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게 역으로 국제고나 외고로 조금 반사이익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양 지역 같은 경우는 고양 국제고가 있는데, 사실 고양 국제고는 국제고 중에 이제 입시 실적도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고, 그래서 경쟁률이 2.6대 1이면 사실 거의 전국 자사에 준하는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외고가 있습니다.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고도 전국 단위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지역에 국제고가 없으면 다른 지역의 국제고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고는 전체 전국에서 쓸 수가 있고 하나만 쓰는 거죠. 이제 과고나 국제고나 이런 학교들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그 국제고나 과고가 없으면 다른 지역을 쓸 수가 있고 그 지역에 그게 있으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이나 뭐 이런 학교들을 보면 경기 남부의 국제고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외고로 좀 수용이 되는 거죠. 과천이나 수연이나 뭐 이런 학교들은. 그래서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양 같은 지역은 국제고가 있으니까 인문 인재들이 그 국제고로 우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양 외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죠. 그리고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은 이제 광역자사가 있다 보니까, 광역자사가 서울권에 워낙 뭐 세화나 휘문이나 선덕이나 신일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명문이 되는 광역자사가 있다 보니까 전국자사로 갈 인원들이 그 광역자사로 가서 정시를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자사에 비해서 광역자사들이 수시 대비 프로그램은 좀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정시나 의대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서울권에서는 특목고에 대해서 선택적 입시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강하죠. 이런 건 이제 뭐 지역별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CNA 분원이 있으시면 거기 내에서 담당 선생님하고 조금 더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서울에도 아까 서울권에 있었던 광역자사처럼 비서울 광역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이제 흔히 지역 명문으로 이야기했던 학교들이 다시 떠오르는 학교들이 있고, 특히 이제 충남 지역의 그 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충남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저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이런 경쟁률들이 그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경쟁률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경쟁률을 보셨으니까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특목 이슈들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가 최우선이긴 하죠. 아이들이 이제 입시에서 보면 가장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5월 말 6월 초부터 영재 입시, 8월 말부터 과고 입시,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11월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중점 기말고사가 끝나면 12월이 입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재학교가 지금 8개, 학년당 800명에서 한 2,3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그 지역 내에서 교육 현안 때문에 13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2027년에 영재학교 광주랑 충북에 2개 더 개설 예정이고요. 그래서 동생들이나 이런 부분 조금 같이 감안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3개가 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영재고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개가 있는 과고가 있는데, 영재고와 과고가 아까 조기 졸업도 가능해지고 프로그램상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과 영재성을 좀 평가한다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이 또 교육적인 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고국제고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2025년부터 외고 국제고를 없애는 방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현행 정부에서는 이 지금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형태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인문 형제성이 같기 때문에 두 개를 좀 합쳐서 외국어 국제계열 고등학교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계열의 전문국가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설명회를 가실 때 사실 지금 학교들도 완전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설명회보다는 하반기 설명회가 훨씬 더 그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에 따라서 국제 계열의 전문 교과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학교장 재량이거든요. 자율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의 변화를 지역 내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국제고가 없는 지역의 외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학교들이 국제 과정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 학교, 그 지역 내에 있던 애들이 굳이 국제고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고는, 어학의 그 수업 시수, 필수 시수 단위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는 반면에 국제고는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이런 과목들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고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뭐 수원 지역에 있는 애가 굳이 고향 국제고까지 또는 동탄 국제고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국제고 아까 살짝 올라왔던 준전국 단위의 모집이 조금 줄어드니까 살짝 올라왔던 국제고의 경쟁률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자사고 중에 예전이 MB 정권 때 있었던 자립형 사립고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립형 사립고의 그 출신들은 아직 그 사회 통합 전형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무로 20%까지 의무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눈여겨보실 거는 민사나 상산이죠. 그러니까 민사나 상산의 인원을 생각하시면 아까 의대 집중 때문에 상산이 거의 지금 47명이 늦는 거잖아요. 사회통합 전형이. 그래서 만약에 사회통합 전형이 가능하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민사나 상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 서울대 진학률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익을 많이 봤던 학교가 이제 북일이나 김천 같은 학교들인데 북일이나 김천은 이렇게 사통 모집이 확대가 돼도 뒤에 나오는 것처럼 부분 2월이 가능합니다. 미달 2월에 2월이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는 2월이 가능한 형태는 지금은 아니고 의무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형이 만약에 해당이 되시면 좋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역자사들은 이미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충원이 안 됩니다. 다 미달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앞에 있는 사립고 출신과는 좀 다르게 이 사회통합 미충원 인원들을 일반 낼수 있게 됩니다. 50%에 한해서. 그래서 이거는 또 어느 지역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되냐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까지 포함해서 서울대나 학교들이 이제 학군을 따라가는 일반계 출신의 이 광역자사고들이죠. 휘문이나 보인이나 세화나 중동이나 현대고나 다 강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그다음에 강북 지역의 신일이나 한국이나 이런 학교들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 지역 내에서는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영재 뭐 전국자사보다는 이런 광역자사를 통해서 의대나 서울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50%가 정규 인원으로 1월이 된다 그러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외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고도 경쟁률이 많이 낮은 상태고 사회통합 전형에서 미달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7개 학교가 지금 미달이 돼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규로 2월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외고는 사실은 영어, 국어, 역사사회 이렇게만 내신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과목의 내신 관리가 좀 안 되고
대한 집중력이 좀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늦게 공부 욕심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2학년, 3학년 때 공부 욕심을 냈을 때 통합적인 일반계로 갔을 때 기회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과 중심의 상위권 애들에게 통합 과목에서 내신에서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외고를 갔을 때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시에 대한 적응력도 키울 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 2028년 내신에서 그 5단계로 내신이 변형이 됐을 때 특목고의 내신의 불리함이 살짝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문계 중상위권에 걸쳐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성향이라면 외고를 늦게라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인원 그 사회통합 전원이 인원 이 일반으로 2월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슈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특목고 전형의 이해와 구체적인 면접 문제들을 좀 예시로 살펴드릴까 합니다. 특목 전형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기본적으로 다 1단계는 서류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학교별로 1.5배에서 2배수를 선발합니다. 영재고 제외하고 과고, 국제고, 전국자사, 광역자사 아니,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좀 그 학교별 어, 반영 비율이나 과목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 제가 4개만 가져왔는데 민사고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대부분의 전국자사는 2학기까지 반영을 많이 합니다. 2학기 기말까지 반영을 많이 하고 상상고만 1학기까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북일고 같은 학교는 전체를 다 반영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국영수사가 위주로 반영을 해요. 근데 민사고도 보시면 국영수사과는 5점, 역사사회는 3점, 도덕정보선택은 2점 해가지고 이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민사고, 북일고는 전과목. 근데 올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 다 확정이 아닙니다. 고입은. 그다음 하나고는 보시면 국영수 예, 역사나 사회에서 사회가 있으면 사회를 우선 반영을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학, 과학, 영어 5개. 고 역시나 국어, 영어, 수학의 가중치에서 환산 점수로 그다음 외대부고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이 중에 사회, 역사 동시인데 특이하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이런 조건들은 전년 기준이기 때문에 매해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교육청에서 나오는 전체 자기주도 학습 전형 외에도 7, 8월에 학교별 전형이 나와요. 그래서 7, 8월에 학교별 전형이 나오는 걸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영수에다가 사회과학은 택일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외고 국제고는 아까 말씀드린 영어 이 4개 학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해서 외고 국제고는 영어, 그다음 국어, 그다음 사회 없으면 역사, 요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면접 전형이.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 전형이라는 게 사실 면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재고와는 다르게 수학과학 시험을 공식적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면담을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그다음에 인문 또는 어,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같이 해서 인성까지 평가를 하시는 거의 3대1 면접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특목고들은 일괄적으로 면접 전형을 실시를 하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35점 배점에 인성 5점 민사고가 면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과거 외에 여기는 자기 전체 그 특목고 면접 내에서 가장 특이한 학교가 민사고인 게 영역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필수 영역이. 우리말에 의해 실용영어, 수리적 사고, 그 다음에 행복한 학교 생활은 인성입니다. 이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앞에 3개는 거의 교과 면접이죠. 근데 선행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일단 공통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에 대한 이해도와 성취도가 있으면 그 공통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업 영역이 될 것 같고
상상고도 면접이 특이합니다.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창의융합 면접이 바로 그 과고나 영재고를 준비했던 애들의 수학과학 영재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시험을 전국자사 형태로 조금 바꾼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재고나 이런 애들은 1, 2단계에서 수학과학 문제를 못해도 뭐 세네 개, 네 개, 여섯 개,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시간당. 근데 얘들은 창의융합 문제에서 한두 개의 시험 문제를 주고 준비 시간 20분, 10분 해서 수학, 과학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샘플 보여드릴 거고, 여기는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그리고 인성 독서 면접은 저희 워크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문 면접이나 논술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적응력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고입을 보는 이유도 대입에 대해서 학교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요소니까 해서 인문 성향에 대한 문제 플러스 인성 부분이 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부고는 공통 문제를 거의 없애고 개별 면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 편차가 굉장히 크고 학생에 따라서 개별 심화 정도, 그러니까 꼭 선행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 상황이나 자기주도 역량에 대한 어필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과거 영재고에서 한번 탈락을 경험한 친구들이 이 상상고나 외대부고 면접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원하지 않아도 과거 영재고에서 준비했던 그 수학과학의 심화 정도가 그대로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이과 심화성이나 이 예각화된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과적으로 과학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외대부고 입시를 치르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면접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과고 영재고 학교는 아니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 있는 학교로 제가 상상고를 샘플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이과의 모든 문제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이과형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학 문제의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달력에서 동양이나 서양의 달력이 나왔고, 그다음 뭐 수열이나 이런 아니, 수학적인 지식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창의 수학처럼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준비 시간 충분히 있고, 이제 대부분은 답을 맞춰야 되겠지만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도 심층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학과학에 특화된 학원에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병행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독서 인성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워크북의 스텝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1학년 조금 이따 과학 커리를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장자 같은 경우에는 도르래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자원이 고갈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입장이 드러나 있다. 기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학자로서 정약용의 기회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조선사회에서 왜 기술을 수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글이 나와 있고, 그 다음 3번은 세계사입니다. 러다이트 운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 제시문을 비교 대조한 다음에 과거 얘기를 하는 건 결국 현재와 미래 얘기를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인성 문제입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한 애들은 따로 면접 준비를 저희와 같이 진행하지 않아도 요 인성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별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올해 실제 이제 김포외고가 지금 김포외고만 벌써 이제 작년 면접 전형에 대한 보고서하고 면접 문항 예시를 발표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학교 측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개별 문제들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학교 측의 공식적 발표니까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는 본인이 경험해서 고른 사례에 대해서 사실성이나 그에 따라서 아이들의 지적 탐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했다. 그런 부분들을 학교가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 갈 만한 자기 주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인성 영역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성 영역 같은 경우에 학교 내에서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조별 발표로 인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실 때는 특목고 애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 학습 능력은 검증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 영역에서는 공동체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역량들을 많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두 가지지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아까 상상고 샘플 문제를 보셨는데 전체 방향성이 융합 사고를 강조하잖아요. 뭐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고 과고나 영재고 입시에서의 2차 면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과형 인재에게 입문형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음, 고민을 하고 실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이야기가 나왔고 1번은 기술의 배제성입니다. 그 의자 있잖아요. 벤치에 이렇게 가운데에 기역자로 들어가 있어서 못 눕게 되어 있는 노숙자 방지용 의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과연 기술의 혜택이 어떻게 가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 지원자들의 의견을 비판적 의견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양국제고 공통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고양국제고를 가져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입이 그 1년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7, 8월에 학교별 전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면접 전형의 디테일이 아직 확정이 다 안 되어 있고 2학기 후반에 결정이 많이 나요. 그래서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면접 직전에 1주 전에 이 면접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공통문항을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았어요. 보통 국제고들은 동탄국제고, 청신국제고 전부 다 서울국제고 공통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고양국제고 공통문항은 제시문을 활용하는 형태는 아니고 인성적 부분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모든 학습 또는 협력 학습의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부분을 왜 싫어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경험과 어필해서 경험과 결합을 시켜서 본인이 이런 협력학습이나 또는 조별학습들을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거기에서 깨닫거나 한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공통문항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인문 성향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인성 영역이 결합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일정들, 부모님들 확인하실 일정들을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3월 중에 각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2025학년도에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계속합니다. 안 합니다. 일정이 어떻습니다. 라는 게 발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언론에 노출이 되겠지만 일정 정도는 3월 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말 5월 초에 아까 설명회가 시작이 되는데 자사고 국제고 외고 입시 설명회를 굳이 한 번만 가신다면 저는 4, 5월보다는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있는 설명회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4, 5월에는 과고 영재고의 입시는 이미 구체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을 테니까 여기 설명회는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말 6월 초에 영재고 입시가 시작되면 8월에 끝납니다. 그때 과고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각 학교별 전국자사 국제고 외고의 입시 전형이 나옵니다. 혹시 특이사항 있는지 내신 반영되는 부분 아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전체 과목이다 아니면 그중에 뭐 B를 하나 지우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이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이 과고가 이제 또 한 3개월 입시를 해요. 그래서 끝나면서 바로 12월에 자사고, 국제고 전체 동시 입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주차에 12월 2주차에 1차 접수하고 3주차에 1차 발표하고 2차 접수하고 4주차 크리스마스 껴서 거의 면접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해 넘어가기 전에 12월 중에 발표하고 입시를 마무리하고 1월 중에 이제 추가 모집 1, 2월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저희 이제 프로그램하고 결합을 좀 시켜서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안내는 거의 드렸으니까요. 일단은 저희는 독서, 토론, 논술을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네. 독서, 문학과 비문학으로 진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거의 바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스텝 문제는 토론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면접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구술적인 표현 능력이 잡혀 있다면 뭐 학교에서의 발표 활동이나 토론 활동도 잘하고 면접 적응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많습니다. 이 진짜 상위권 친구들은 글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있고 자체 워크북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등록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월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월 프로그램은 1, 2, 3 학습계획서로 미리 안내를 드릴 거고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고요. 3월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제가 워크북 2학년 워크북 샘플로 한 번 더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3월이면 학교 입학 적응이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피곤해 할 거예요. 1주차는 긴장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한 3, 4주차까지 되면 긴장이 좀 풀리고 적응이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3주차까지는 조금 3, 4주차까지는 학교 적응이 최우선이니까 살피시면 좋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의욕이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학교 가서 자유학기 제고 그러니까 발표형인 수업, 토론형 수업에서 자기 적극성을 드러내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 드러나는 게 3, 4월에서 4월에 과학에 달해서 글쓰기, 토론, 뭐 독후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학교 적응에서 적극성을 돋보자 과학 커리를 3월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지피지기 해가지고 지피지기 챗 GPT네요. 그죠? 100점,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다. 챗 GPT를 알아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컨셉이겠죠. 그래서 저희 워크북 문제 보시면 챗 GPT에 대해서 개인과 사회적인 변화도 예측을 해보고 이걸 단순히 뭐 좋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자신이 창의적인 의견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활동형 수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셰프부터 나일까 언제부터 나일까인데요. 어림잡아 똑똑한 친구들은 많습니다. 결국은 사실 똑똑한 친구들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 디테일이 단순히 말솜씨가 아니라 전제를 풀어내고 전제를 깔고 전제에서부터 논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낙- 낙태라든지 아니면 생명복제라든지 이런 토론들을 진행을 할 때 실제로 어디에서부터 인간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그걸 건드릴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제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그런 논리적 훈련들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선정 도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탐정이 된 과학자들, 저희 몇 년째 진행하는 책인데요. 너무 재밌어 합니다, 아이들. 사회 역학에 관련된 거고 전염병의 역사와 함께 역학적인 사고를 연습해 볼 수 있고요. 특히 토론 문제에서 자기들이 직접 그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 추론을 하는 팀별 활동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아까 2주차에서 논리적 전제를 까는 연습을 했다면 3주차에서는 주어진 조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논리적 사고들을 추론해내는지를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화두로 해서요. 그리고 4주차에는 융합병으로 고전 문학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을 바탕으로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관계, 과학자와 창조물의 관계, 산출물의 관계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스텝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과정을 저희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과학커리에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과형 문제들, 통합형 문제들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 중학 2학년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 내신 적응이 최우선입니다. 1학년 때 학교 적응 다 했고요. 사실 약간 루즈해져 있죠. 학습 목표나 가시적인 학습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조차 약간은 긴장이 좀 풀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래서 저희가 내신 연계로 많이 이야기를 컨셉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만나다라는 컨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시가 빠지는 적은 없습니다. 문학에서. 근데 처음 시험에서 애들이 대부분 김소월 시를 2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봐요. 뭐 이 먼 후일을 배우든
진달래꽃을 보거든. 공통으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김소월인데, 김소월의 뭐 반어법이나 표현법들, 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처음 컨셉이 많이 짜여져 있고, 그게 3학년에 올라가면 3학년에서는 작품만 보는 거, 작가 중심, 그리고 시대가 반영된 거, 그리고 독자 중심 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시를 비평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른 시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비평문이 보통 중3 때 많이 실려 있어요. 물론 실려 있는 시는 다 교과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책으로 시인을 만나다를 골랐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많이 나오는 김소월이나 윤동주나 한용운이나 이런 시인들도 살펴보고 그 외에 3학년에서 나오는 윤동주나 백석이나 플러스 모더니즘 시들이 또 비평문으로 많이 실려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이 시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책이 3주 동안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1주차에는 거의 2학년에서 나오는 중간고사 개념들을 많이 다루고 3주차나 4주차로 갔을 때는 스스로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2주차나 3주차로 갔을 때는 스스로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문제들이 좀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신 적응을 위해서 저희가 분원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교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어 부교재들을. 근데 이제 내신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모아서 생각할 수 있도록 2학년 1학기 공통 문법에 들어가 있는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내신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의 잘 읽언이나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다루는 국어 개념, 창제 원리,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모음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와 함께 뒤쪽에서 보면 찬반 토론으로 국어 수행평가로 신조어 찬반 같은 경우를 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최만리가 세종에게 올렸던 한글 반대 상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단순히 내신이 아니라 내신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 학습을 할 수 있는지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워크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학년 말씀드릴게요. 3학년은 이제 내신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내신 적응력이 중요하지만 내신은 좀 디테일한 문제고 세부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내신에만 함몰되면 아이들이 수능이라든지 또는 논구술에 적응하는 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텍스트들을 스스로 좀 접하고 고등 수능이나 고등 문학교과서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접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보기 4, 5, 6은 전부 다 고등문학에 대한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근현대 문학 같이 읽을 거고요. 시대 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기 4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다보기 5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부터 전후 산업화 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다보기 6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시대, 민주화 그리고 현대사회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문학을 통해서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상상력을 같이 키울 수 있도록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대부분 고등학교 내신 문학 교과에서 내신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과 수능에 변형되어 있는 문제들을 같이 자릴건리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는 고등 과정이 물론 독서 기록은 생기부에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세부 특기 사항에서는 학습 활동 내에서 했던 서평이라든지 뭐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 특기 상황에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과목별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든 일반고든 비평문 쓰기, 작품들을 연계해서 하는 수행평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실제 저도 졸업한 친구들에게 선생님 이거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때 다보기 4, 5, 6을 했던 친구들은 거기에서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 수록 작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들도 있거든요. 수능 출제 작품들도 있거든요. 여기 작년에 최근에도 제가 그 산포 가는 길, 고3 교과서에 산포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고3 아이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산포 가는 길 하다 보니까 중3 때 이거 했던 게 떠오른다면서 문자를 보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수업 하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럼 고등학교 때 스스로 글감 찾아서 수행평가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3월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워크북으로 한번 수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 드리고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워크북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인을 만나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앞부분에 이렇게 저희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읽었던 책들 가지고 충분히 학교 내에 독서 기록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문학 학습 이론인데요. 저희가 실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도 1학년 때 개념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운율을 배우는데 내재율, 외역률 이런 걸 배워요. 예를 들어 2학년 때 사절시조가 나옵니다. 그럼 사절시조를 알려면 사절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이 길어진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정형시의 틀을 알아야 변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정형시의 틀, 그냥 3장 6구 45조로 나오는 틀을 얘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기초를 채우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신 준비를 처음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도와줄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저희 컨셉하고는 살짝 다르죠. 저희는 교과 내신도 생각을 하지만 확장하는 부분에 논술이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내신 적응이 최우선이니까 이 워크북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말하니는 보통 저희가 한자 어휘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문해력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자 적응력이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체감하면서 자기 걸로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자 성어 같은 거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 개념어들 중심으로 이말 안니가 나와 있고 자례건니 있습니다. 자례건니는 아까 꼼꼼히 읽으면서 정독 확인하는 문제고 아이들 과제 잘 합니다. 그래서 한용운이라든지 김소월이라든지 그래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시인부터 나와 있고 뒤에 이육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용학이나 윤동주나 이런 시인들은 지금 바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중3, 고1에서 노출이 되는데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확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용학에게 하는 문제가 한 꼭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말해볼까 들어갑니다. 말해볼까에서 스텝 1이 표현 방식과 효과를 알아보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가 아까 시가 비유법, 단어법 이런 것들이 단어법, 역설법 이게 단원 컨셉이에요. 시는 다 다른데 단어와 역설이 모든 그 교과서의 공통 내용입니다. 2학년 1학기. 그래서 그 부분들 적용해서 개념 확인하고 스스로 해석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두 단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 단원에서 저 표현법을 배우면 뒤에서는 화자의 특이성을 배웁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 하는 거 보니까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애인 것 같아요. 누나 하는 거 보니까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럼 김소월이 어린아이였을 때 이걸 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이제 단원 컨셉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적인 화자, 왜 이렇게 시적 화자를 형성했느냐, 시적 화자가 뭐냐 이런 개념 같은 공부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부터는 조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는 이 근처 학교에서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지역 명문 학교가 중3 때 윤동주시 하나가 실려 있는데 윤동주시 8개를 가지고 비평문 쓰기 다 같이 토의 활동하고 아까 네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보고 그거 발표하고 그걸로 비평문까지 써서 내는 걸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응하면 아이들이 고1 교과서의 윤동주 씨가 굉장히 잘 많이 나와 있는데 적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는 중2 때 내신 때는 교과서 위주로 내지만 중3 때는 좋은 학교일수록 외부 지시문을 확장을 많이 해요. 프린트가 많이 나옵니다. 프린트가. 근데 그 프린트가 선생님이 욕심이 있으실수록 아까 뭐 시라면 윤동주 시를 다 모아서 백석 시를 좀 모아서 이렇게 읽히고 그 다음에
소설 같으면 채만식,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채만식을 모르고는 못 올라가. 그러면 뭐 채만식의 단편, 중편, 아니 중에서 장편 중에서 뭐 3편 이상 읽어와. 뭐 이런 식으로 욕심 있는 학교들은 확장을 중3 때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시하면서 같이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서 윤동주나 아니면 대입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해가지고 이 시에 담긴 시 화자의 태도,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 이런 부분을 시대적인 상황과 연계해서 읽으면 좋고, 중3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활동이 나왔는데, 김소월의 진돌레 꽃을 낭독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수업할 때 그대로 똑같이 했던 말인데요. 저는 낭독과 음독 맹신자입니다. 아이들한테 무조건 수능 문제 저희가 그 모의고사를 풀거든요. 중3 애들하고 같이 앞부분에 부교재로. 근데 고전 문학은 눈으로는 절대 못 읽습니다. 예, 글자도 낯설고 어두정근의 그 자음에 막 그 겹받침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애들이 이건 한국말인가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까 채만식 말씀드렸지만 채만식이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죠. 그럼 단편문학 읽을 때 애들이 사투리 많은 거 눈으로는 못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김소월이 보통 고1, 3월, 6월에 모의고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인이에요. 중등과정에서 공통으로 하니까. 근데 김소월의 모든 시를 읽지 않아도 김소월이 여성적 화자를 좋아하고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이별을 했고 그래서 이별의 정환을 좋아하고 삼음보를 그렇게 좋아해요. 민요조를 좋아해요. 그리고 7호조 음수율을 좋아해요. 뭐 이런 것들을 내신 때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리내서 읽어보면 아이들이 체화가 되고 그럼 김소월의 다른 시가 나와도 그걸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낭독과 음독을 하면 좋고 이거는 중3까지 쭉 같이 가지면 혼자 공부할 때는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꼼꼼히 읽을 수 있고 문학이든 시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아집니다. 그다음 저는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시 문제 이제 수학 능력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시적 화자에 대해서 감상을 객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시를 할 때 자주 좀 변형해서 하는 토론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객관식 시험 문제를 로 시를 감상하는 게 너네가 생각했을 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을 던져서 토론을 하거든요. 굉장히 토론이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이 문제를 보고 나면 토론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워크북에만 내신 문제 맛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유형이 어떻고 지금 배웠던 시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함께 해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을 준 다음에 스스로 애들이 돌아가면서 해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 학교 적응하기 전에 내신 그 시험 보기 전에 내신 적응력을 좀 키워볼 수 있도록 논술 수업과 결합해서 워크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3 워크북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중3 워크북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중3은 이말하니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요게 들어가 있어요. 수능형 목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 2학년에서는 개념어들을 잡았다면 3학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수능으로 좀 활용해서 결합시킬 수 있도록 같이 워크북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스텝과 글쓰기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